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서문입니다. 이 책은 관점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이론이 아닌 관점입니다. 현재까지 그 당시 개체 중심의 사고에서 유전자 중심의 사고로 관점을 변화시킨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진실에 대한 다른 시선일 뿐, 네커의 정육면체처럼 이것이 앞으로 오느냐 아니면 뒤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관점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이론보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큰 기여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1960년대 해밀턴, 윌리엄스 등의 선구자들의 통찰에서 영감을 얻어 당시 널리 퍼진 선택론적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진화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사람의 존재 이유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 즉 자기인식이 자아에 진화된 정점으로서 저자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비교하면서 생물학적 본성을 탐구하여 진짜 동기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인간의 사랑, 미움, 협력, 탐욕, 관대함 등 이것이 모두 유전자의 이익 개선과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의 중심이 종이 아니라 유전자다. 생존 게임은 비정한 이기주의가 기본 설정이다. 라고 하면서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도 사실은 유전자 전략일 수 있다. 유전자는 생존에 최적화된 전략가로 이타성은 종종 정교한 이기주의의 위정술일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생존 가능성, 자연 선택에 따른 생존 가능성에 미친 실제 영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이 집단 선택서, 종이나 집단이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책 전체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진화는 오직 유전자 생존 중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자기복제자입니다. 안정을 향하여. 다윈 이론은 왜 납득할 만한지 여태까지 무질서한 원자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생명 탄생의 설명을 가능했다. 핵심 개념은 최적자 생존, 피트니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안정자가 생존한다. 안정한 것은 자연스럽게 남고 불안정한 것은 도태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선택의 초기 원리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지속성, 즉 안정성이 곧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잡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10의 27승계의 원자로 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우연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다윈 이론이 단순한 생명체뿐 아니라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도 점진적 안정성 누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자기복제자를 보시면 진화의 핵심 메커니즘은 첫 번째가 복제 오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죠. 진화의 필수 조건이고, 이 안정성, 다산성, 정확성,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화의 핵심 메커니즘으로요. 안정성은 장수와 또 오래 사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오래 남는 분자가 많아집니다. 다산성은 자기의 종이 복제 속도가 빨라서 많이 확산되면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확성은 자기의 유전자가 오차가 적게 복제가 될수록 생존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선택의 시작은 희소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복제자 간의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데 변종 간의 적자 생존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3장 불멸의 코일에서 유전자란 무엇인가 라는 장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DNA가 ATCG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이중란성이다. DNA는 건축가가 없고 자연 선택이 설계자로, 유전자는 단방향 제어가 된다.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은 10의 15승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포에 완전한 DNA 사본이 존재한다. 생명체는 유전자 생존 전략의 부산물이고 몸은 유전자의 일시적 도구이며 진화는 유전자 간의 경쟁과 협력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성생신과 유전자의 정의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유전자는 재조합과 변형을 거쳐 살아남는 정보의 단위로 자연선택은 개체가 아닌 유전 단위에 작용할 수 있고 인간은 다세포 생존기계일 뿐 진짜 생명의 주체는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유전자에서는 생존, 복제력, 경쟁력,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와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유전자끼리의 치열한 협력과 경쟁이 진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늙어서 죽게 되는가라는 것을 유전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전자의 생존 전략은 번식 후의 죽음, 유전자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식 후 이미 자기 유전자를 복제한 다음에 죽는 것은 별로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 번식 후에 노년기에 대해서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는 따라서 자연 선택을 회피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성의 역설과 진화적 이득을 보면 종의 입장에서는 이 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번거로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개체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유전자 입장의 생존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통해서 교차 유전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번식 전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물의 모든 형질은 이기적으로 유전자 풀 내에 성공률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 유전자 기계에서 생존 기계의 시작을 보시면 공진화의 결과는 유전자 간의 협업이고 이것은 개체성처럼 보이는 착시를 가져오게 된다. 행동 단위, 유전자는 기반인데 행동 설명에는 유전자보다 개체 단위가 훨씬 더 유용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개체 단위나 종, 집단 단위로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의 단위가 이타적이거나 이기적 행동이 개체가 개체에게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타성과 이기성은 개체의 행동으로 분석해야 되며 유전자의 전략이 집합적으로 개체라는 하나의 틀로 나타나게 된다. 동물의 행동은 생존기계는 목적 있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의식이 없어도 네거티브 피드백의 원리로 조절이 된다. 목표 상태가 도달되면 작동이 멈춘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의 원리로 목적기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전자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예측하고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진화, 시뮬레이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행 전에 미리 시험해보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진화되었는데 시행착오보다 빠르고 안전한 학습이 가능했기 되었고 뇌가 실제로 자신까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식의 형태로서 등장하게 된다. 자기인식은 앞서 설명드렸다 자기인식이 할 수 있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어떤 사고를 고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전자로서의 독립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집행자, 유전자는 정책 수립자였는데 학습 시뮬레이션 기능 통해서 정책 결정까지 확대되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는 유전자의 암묵적 허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번식 거부,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특이한 종이다. 의식 있는 생존기계가 등장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증거로서 볼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생존기계는 의식의 출현 조건으로 유전자는 직접 조종하지 않지만 대신 뇌라는 컴퓨터에 생존 전략을 사전 탑재해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전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기계는 다른 생존기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유전자의 번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 의사소통의 본질은 송신자나 수신자 모두가 이득일 때 진화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새, 거짓말, 살해나 아기의 낚시, 벌란초의 속임수 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시스템은 항상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진화적으로 가능하다.
모든 의사소통엔 최소한의 사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기계 간의 상호작용은 이해 충돌의 장으로 진화는 효율과 생존을 진실보다 우선시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서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를 다루고 있는데, 나라는 생존기계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생존기계는 나 외에 환경의 일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선택은 이 다른 생존기계마저 환경 활용에 최적화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최적화된 생존기계로 자연선택의 선택을 받게 된다. 진화는 단순한 힘의 승리가 아니고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계산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는 이런 산물이다. 생존기계는 최소 리스크, 최대 효율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정교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게임 이론과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SS,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인데요. 이것은 고안된 전략이 아니고 유전적인 행동 방침으로 한번 개체군에 정착되면 다른 전략이 침입이 불가하며 내부 배신조차 흔들릴 수 없는 안정성, 앞서 그 진화의 세 가지 조건, 자연선택의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계속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승자에게는 50점, 패자에게는 0점, 중상자에게는 마이너스 100점, 장기전에 따른 시간 낭비는 마이너스 10점에서 비둘기파와 비둘기파가 겨룰 때 한쪽은 승리를 하고 다른 쪽은 패자가 되지만 장기전에 따른 시간 낭비로 각각 마이너스 10점 하면 40점 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둘을 평균하면 30점이고 2를 나누면 15점이라서 비둘기파만 있을 때는 평균 득점은 15점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파의 돌연변이로 매파가 침입하게 되었을 때 매파는 50점이고 비둘기파는 항상 도망가기 때문에 0점이죠. 따라서 평균 득점 15점보다 매파가 50점이기 때문에 매파가 급속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매파가 확산되어서 가득 차게 되면 매파끼리의 싸움이 많아지는데 매파끼리의 싸움은 항상 승자 50점, 중상자 마이너스 100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점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5점이 되므로 다시 비둘기파가 침입을 하게 되면 비둘기파는 항상 도망을 하기 때문에 0점입니다. 그래서 득점이 0점이 되면 마이너스 25점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 확산이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서 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의 비율이 동적인 평균을 이루게 되는데 매파가 7, 비둘기파가 5, 7대 5 정도로 평균 득점이 동일하고 이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ESS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매파 한 명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비둘기파가 침입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배신해도 버티는 구조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조건부 if의 전략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복자는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게 되고 아니면 비둘기처럼 행동합니다. 불량배, 시험 보복자 이 세 가지 경우의 예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결과 보복자의 전략만이 진화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전략 간의 동적 균형이 유지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모전 전략, 누가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지냐 이 얘기인데 진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내가 포기하려는 것을 상대가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ESS 조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S 개념을 확장하면 비대칭적 싸움, 몸 크기나 전투력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주자 대 침입자의 비대칭의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전략이 ESS가 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역설적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보다 작은 개체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피하게 되고 큰 상대는 일반적으로 피하는데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large A 대 small a라고 예를 들어보면 large A는 크죠. 근데 small a를 만나면 자기보다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large A가 small A의 입장에서는 large A를 보면 큰 상대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large A는 피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전략을 사용하게
할 시에는 싸움 회피율이 늘어납니다. 아무도 부상을 겪지 않고 부상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신뢰로 사회성 거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거주자, 침입자 요 비대칭에서 침입 거미가 오게 되면 거주 거미는 피신을 하게 되어서 연쇄적으로 집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미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적인 안정이다. ESS가 적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위제를 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작위 싸움을 벌인 다음 1위부터 10위까지 이 승패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 순위화가 되어서 10위가 감히 1위의 아성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싸움이 감소되고 이것은 진화적으로 이득이더라. ESS의 진화적 중요성을 보면 다윈 이후 진화론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전자 세트를 유전자 레벨에서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로서 ESS를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유전자는 거의 즉시 제거되고 안정성이 유지되며 진화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도약이 된다라고 하면서 ESS는 개체 간의 이기적 계산의 산물이고 유전자 수준에서 거짓, 속임수, 비대칭성까지 모두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진화 전략 모델이라고 합니다.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서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주의를 보시면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반복되었다시피 유전자 풀 속에 자기 복제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몸에 있는 복사본의 생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몸뿐만 아니라 다른 몸에 자기 복제본이 있으면 이 복사본의 생존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개체의 이타주의는 유전자의 이기주의다. 이 개념이 이제 그 제목의 개념이죠. 이기성으로 이타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이타주의를 근연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연도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G의 승인데 G는 세대 간격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와 형제 사이는 2분의 1, 부모와 자식 사이는 2분의 1, 조부모와 손 사이는 4분의 1, 삼촌과 조카는 4분의 1, 사촌은 8분의 1, 8촌은 128분의 1인데 유전적 거리는 거의 타인과 유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의 8촌은 거의 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연도 개념에서는요. 유전자 생존의 조건은 해밀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타적 행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연도 곱하기 수혜자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2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근연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형제 2명은 1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이 가능하고요. 사촌은 8분의 1이기 때문에 근연도 8분의 1에 수혜자 수가 사촌이 8명이면 1보다 1이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사촌이 5명이라면 이타적 행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보다 누구와 공유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연 선택은 유전자 선택의 결과인데, 혈연 이타주의의 조건으로는 수혜자가 젊을수록 번식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혈연 인식의 방법으로는 신체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근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것 인종평경 같은 진화적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의 지수를 보면 이 근연도가 나 자신은 1이고 나와 자식 간은 2분의 1, 부모도 2분의 1, 형제도 2분의 1이지만 이 정체성이 확실한 개체에 이타적 행동이 집중하더라. 자식, 부모, 형제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복제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이 설계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시면 어미와 어미는 자식 확신도가 100%인 반면에 아비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전적 기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비의 육아 투자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비교하면 외할머니는 딸, 외손자로 이어지는 확실한 연결을 가지고 있지만, 친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더 이타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외삼촌과 생부를 보면 간통이라는 것이 흔한 사회일수록 외삼촌이 생부보다 확실한 유전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 자식 관계의 역설을 보시면 유전적으로 근연도가 2분의 1로 대칭이 되지만 이타 행동은 부모보다는 자식의 방향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적 생애 시점, 요거 때문인데요. 부모는 늙었고 자식은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번식 기대치 기준으로 보면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주의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전자가 확실하게 누구에게 전해졌는지와 더 오래, 안정성, 장수의 번식 가능성이 있는지도 이타적 행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가족계획입니다. 아이 낳기와 아이 키우기를 보시면 시간과 자원이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전략은 경합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ESS 관점에서는 두 전략을 조합하는 것이 종의 생태에 따라 다양하게 최적화되는데요. 하지만 유전적으로 근연도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돌보는 것과 남동생을 돌보는 것이 근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양육 전략은 계산된 유전자의 투자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가치는 없지만 생존기계는 자기 유전자의 총 생존율을 극대화하려 판단합니다. 개체수 조절과 인구 문제에서 앤 에드워즈 이론은 대표적인 집단 선택설에 관련된 이론으로 가족계획의 진화, 쟁점은 왜 출생률이 조절되는가? 이것은 자연선택적 해석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앤 에드워즈는 영역과 번식 면허제를 설명하면서 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유전자를 번식할 수 있다. 일종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무리를 쭉 보면서 이것을 현시행동이라고 하는데 개체분의 밀도를 감지를 해서 생존율을 출생률을 조절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기적 유전자론으로 이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앤 에드워즈는 집단 전체의 최적화를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렉이라는 사람은 개체의 생존이익을 유전자의 생존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R수를 조절하는 이유, 출생률을 조절하는 이유는 이타주의가 아니고 생존율 최대화가 목적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가 과다하게 되면 생존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번식 면허 전략을 보면 영역 확보자만 번식이 가능한데 나오자는 그것이 아니다. 영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망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개체가 유전자가 죽게 되면 이 영역의 소유자의 빈자리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의 계산은 장기적 생존율 기준의 산하 제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장 세대 간의 전쟁입니다. 가족 내부의 이해관계를 보시면 자식 편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편애 조건, 요 차등 투자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기대 수명의 차이, 두 가지 개념. 두 번째가 자립 가능성 차이인데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 기대 수명의 차이에서는 나이 든 자식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데 어린 자식은 나중에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립 가능성 차이는 큰 자식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미는 작고 약한 자식에게 먹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라면서 젖대기 타이밍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죠. 갈등 시점은 다른 자식이 받을 손해의 2배보다 투자이익이 적을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서 막내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유전자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분산란 전략으로는 어미는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낳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생존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분산시키는 보험적인 존재로서 여분산란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뻐꾸기처럼 유전자 공유가 없는 경우에 공갈 협박 전략으로 새끼가 과도한 울음으로 포식자를 유인하는데 어미는 위험 회피를 위해 먹이를 제공한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승자는
즉 부모도 자식도 상대의 이득 손실 균형에 따라 타협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구장 암수의 전쟁입니다. 짝 간의 갈등을 보시면 핵심 갈등은 암수 모두 자식의 각각 반씩 유전자 투자를 하는데, 하지만 양쪽 모두 양육 책임은 떠넘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유전자 입장에서요. 결론, 암수 간 협력은 본질적으로 불신 구조로 생식세포의 물리적 차이가 행동 전략의 뿌리이고 착취는 진화적 이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의 전략을 보시면 피셔의 법칙으로 성비는 1대1로 수렴하는데 유전적 투자 대비 이익의 균형 원리에 따릅니다. 만약에 대부분 딸만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 유전자는 희귀해지고 다시 희귀한 성별이 번식에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게 되더라. 시계추 모델로 이는 ESS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성비 균형은 진화적인 필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할 것인가에서 보시면 암수 간의 갈등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식수 대 투자량, 요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난자는 크고 정자는 작기 때문에 암컷은 최초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자식이 죽게 되면 암컷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양육 포기 시에 수컷이 먼저 버릴 확률이 이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암컷 다른 수컷에게 속여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유도하든지 쉽게 속는 수컷을 제거하기도 하고, 새 수컷 냄새로 이것에 대응해서 브루스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임신 중단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 상대를 먼저 버리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최종 패자는 남겨진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의 선택으로는 생존 전략은 유일한 무기로 교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략 첫 번째로 가정형 수컷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요. 전략 2로 유전자형 수컷을 선택하는, 유전적 질이 우선되고 양육을 포기하고 인기 수컷에 집중하는 예들이 있는데, 암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행동 전략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암컷은 6분의 5 정도로 조신하고 수컷은 8분의 5 정도로 성실하는 ESS 비율에 도달하게 되더라. 암컷의 진화적 무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일처나 선택적 다부 다처가 ESS 균형의 산물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암컷은 좋은 유전자를 따라서 찾게 되는데, 선택의 기준은 생존 능력의 직접적인 증거, 우량 유전자의 간접적인 표시, 성적 매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매력 그 자체가 진화에 유리함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암컷은 생존력, 유전적 우수성을 암시하는 외형적 신호를 기반으로 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컷은 이러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통 화려한데 선택압이 2가지 정도입니다. 포식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칙칙한 색을 선호하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선명한 색을 선호하는데, 수컷은 따라서 고위험, 고보상을 얻게 되는 도박꾼이 되었다. 성적 매력이 없는 수컷은 유전자 계승에 실패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암컷은 신중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유전자 손실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차이는 정자와 난자의 차이 때문이고, 수컷은 많은 교미를 하고 암컷은 선별 교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전자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결론은 정자와 난자의 불균형이 모든 번식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에서의 성선택 예외가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가 결정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과시의 역전 현상이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수컷 남성보다 여성이 더 화려하고 치장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와 생물학이 혼합된 복합 시스템 안에서 성별 역할이 유동적으로 전해진다. 이 문화도 밈이라는 개념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위에 올라탈 테니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 형성이 주는 이익을 보시면 무리 생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기적 무리 모델 해밀턴이 제시하는 것인데, 무리 형성은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경계음의 역설을 보시면 경고음은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이기적 이득이 주된 이유입니다. 위험분산의 이론 2가지로 KB 이론과 대열 이탈 금지 이론을 들고 있는, 같이 숨거나 함께 날아오르기를 해야 보호가 될 수 있다.
또한 톰슨 가젤의 높이뛰기는 이기적으로 포식자에게 노출되는 행동이 아니라 과시행동으로 볼 수 있다. 힘이 세고 빠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쫓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는 생존 전략이고 경고음이나 높이뛰기 이런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곤충 1벌은 불임음으로 자식이 없고 여왕과 자매들의 생존이 곧 자신의 유전자 생존하고 생존의 이득과 직결됩니다. 자매 간 유전자의 공유도가 75% 일반 자식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1벌은 자매가 더 많기를 원하기 때문에 3대1의 성비를 자매 3, 자기 1의 성비를 선호하고 여왕은 1대1의 성비를 원합니다. 실제 관측 결과도 1벌의 전략에 가까운데 노예 사역개미, 1벌이 아닌 노예 사역개미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왕이 성비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왕이 원하는 1대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사회적 곤충의 이타성도 유전자 전략이다. 결국 우리는 공생 유전자의 복합체일지도 모른다. 유전자가 주인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의 진화를 보시면 협력의 조건으로는 기억과 식별입니다. 상대 기체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것이 시간차를 발생하기 때문에 후에 이것을 잊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보답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협력이 지속이 가능합니다. 진드기 털 손질 게임에 보면 봉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도와주고 사기꾼은 돈만 받고 보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자는 과거에 도와준 자만 도와줍니다. ESS 관점에서는 결국에 봉이나 사기꾼이 아닌 원한자가 결국 생존자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인간은 사기를 막기 위해 뇌를 진화시킨 사교적 계산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밈, 새로운 복제자. 문화는 인간의 특이성인데 이 문화조차도 유전자처럼 작동합니다. 구조는 복제자를 밈이라고 하고 전달을 모방, 학습, 교육으로 합니다. 선택은 사회적으로 성공되면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진화는 빠르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보다 더 빨리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복제자 이론은 따라서 밈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인간의 문화는 마치 유전자 풀처럼 밈의 진화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은 밈의 운반자로 인간은 이제 유전자와 밈, 두 복제자의 생존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는 단일 경로가 아니고 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밈과 그 진화를 보면 밈은 모방 가능한 문화 단위로 뇌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대표적인 밈으로 종교, 신 개념을 들 수 있는데 이 장을 쭉 읽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이야기의 개념을 계속해서 연상하게 됩니다. 복제자의 논리는 중요한 것은 자기 복제자의 생존력으로 밈은 새로운 복제자로 자기 복제자가 존재하면 진화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밈은 문화적 생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밈의 특성으로 복제자 특성의 세 가지 요소인 앞서 설명드렸던 안정성, 장수, 다산, 그 다음에 복제의 정확성, 유전자와 동일하더라. 따라서 유행가, 종교율법, 과학이론을 밈의 예시로서 들고 있고 밈으로서의 독신주의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은 유전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만 이것도 밈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나 다빈치나 코페르니쿠스의 밈이 현존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방 가능한 뇌,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은 밈의 진화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장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봉과 사기꾼, 원한자 전략은 원한자 중에서 이 원한자 전략은 진화적으로 유리한 이타성으로 계산된 상호성 기반의 이타주의입니다. 공생이라고 불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타성 전략은 전략적으로 선택될 때만 진화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수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의 패와 당신의 패가 서로 협력이면 꽤 좋습니다. 300달러를 얻게 되고, 내가 협력하는데 상대방이 배신하게 되면 나는 벌금 100달러를 뺏기는 봉의라는 개념이고, 내가 배신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나는 배신자로 500달러를 갖게 됩니다. 나도 배신하고 상대도 배신하게 되면 꽤 나쁜 것으로 서로 이제 벌금을 10달러씩 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날 때는 배신이 이득입니다. 서로 배신하는 것이 이득이죠. 왜냐하면 나는 벌금으로 100달러를 뜯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 협력이 우세하게 되는데, 이 TFT 전략, tit for tat 전략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입니다. 처음엔 협력하고 이후에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쇄 보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TFT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TFT는 완전한 ESS는 아닌데 다른 협력 전략에 잠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오류는 상대방과 협력하여 물주를 공격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해답은 마음씨 좋고 관대하며 시샘하지 않는 서로 협력하는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해답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로섬 게임과 난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사 분쟁의 딜레마를 보시면 겉보기에는 제로섬 같지만 실제로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난제로섬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는데 물주로서의 역할이죠. 의뢰인으로 하여금 감정 싸움을 유도하고 비용을 증폭시키고 손해만 크게 한다. 이득을 보는 건 변호사뿐이다. 이것도 단발성과 반복 게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러니까 연속되는 반복되는 게임일 때는 협력을 강화합니다. 상호공생 박테리아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끝날 가능성이 있을 때, 심한 상처가 보이면 배신의 유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호공생하던 박테리아가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협력 예시들을 제시하면서 TFT 전략의 조건으로는 반복 게임의 구조일 때, 미래의 그림자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할 수 있을 때, 개체를 식별하기 가능할 때, 상호 협력일 때 모두가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유전자의 긴팔입니다. 유전자냐 개체냐 를 보면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전자의 영향력은 체내를 넘어 문화, 환경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날도래의 돌집이나 비보의 댐이나 새의 둥지, 이것이 유전자의 바깥손의 개념이다. 표현형의 범위는 환경까지 확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표현형은 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구조물, 타 생물체의 행동까지 포함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생자와 숙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생자와 숙주는 공통 출구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해를 끼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공통 출구를 공유하게 되면 협력적으로 진화하게 되고 결국 공생체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앞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단발성 게임이라면 배신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게임이라면 협력을 하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 출구를 공유하는 것과 협력의 조건으로 출구가 다르면 갈등이 발생돼서 기생적인 조종 전략이 등장하게 되더라. 따라서 행동은 유전자의 생존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내 몸이든 남의 몸이든 유전자가 영향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표현형이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유전자냐 개체냐 에서 생존 단위는 유전자인데 행동 단위는 개체다. 개체와 유전자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역할이 다를 뿐이다. 병목형 생활사에 보시면 단세포에서 출발한 어떤 개체가 다세포로 성장하며 다시 단세포로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 덕분에 설계 초기화가 가능하다. 복잡한 진화가 가능하게 되더라. 따라서 이러한 병목, 다시
단세포, 다세포, 단세포에 이르게 되는 반복적인 생장 리듬은 일종의 달력 역할을 해서 유전자 스위치 조절에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론은 생명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 능력에 기반하고 개체, 구조물, 행동은 모두 유전자의 전략으로 우주 어디든 생명의 본질은 동일하다. 불멸의 자기 복제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개체는 유전자들의 협력 카르텔로 병목을 통과하면서 협력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협력 유전자라는 제목도 가능했을 것이다. 해밀턴의 법칙을 재조명하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단일 경로가 따라서 무게 유전으로 하나의 직선 혈통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결론적으로 미래도 유전자 안에 기록된다. 유전자는 과거 환경의 흔적을 보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원페이지 국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